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공부서. 자, 11페이지에 있는 문학의 기본 이론 이것들은 자, 까놓고만 해서 이게 시험에 나올 일은 없다. 알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인트로를 시험에 내지는 않잖아. 본문에 몇 페이지가 나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하나하나 따져가진 않을게. 않을게. 다만 지금 2번 영역을 잠깐만 같이 보자. 2번 영역을 보면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내용, 형식, 표현이란 말이 나와 있을 거야. 자, 문학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용과 그리고 형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건 이해하는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외울 필요 1도 없습니다. 내용이라고 하는 건 지문 속에서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파악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형식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뭐 시의 형식이 됐든 소설의 형식이 됐든 다양한 문학작품의 갈래로 표현을 하게 되지. 그래서 그 갈래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라고 하면 표현상 특징이라고 보통 부르죠. 비유, 상징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 소설이라고 하면 전개박상의 특징이라든가 서술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게 되어 있다. 이걸 선생님이 왜 강조하는 거냐면 요 세 가지가 바로 우리 문제 출제의 기본 원리야. 이쪽은 말 그대로 내용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를 내게 되어 있어. 오케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뭐 평준이는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이런 거였잖아. 이해했는가 파악하는 문제. 두 번째 형식상의 내용은 그 갈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징의 문제가 되는 거지. 시라면 식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를 낸다든가, 소설이라면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게 문제의 출제의 포인트가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말 그대로 표현 방식이라고 할게. 이것들이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표현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무슨 법이라고 배웠던 것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디테일한 건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자, 그래서 2번 동그라미를 보시면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는 이 단어 좀 보려고요. 문학작품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동그라미 잘 쳐놓으시고 강조 좀 해놓으세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로서의 문학작품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유기적 이라는 말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되게 신경 써야 되는 말이고 자주 접하게 될 말이야. 얘들아, 유기적이라는 말이 뭔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선생님이 질문을 해서 얘들아 유기적인 게 뭐야? 라고 말하면 답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단어죠. 자, 참고로 이럴 경우에는 보통 반대말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유기적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상해보세요. 유기적의 반대말이 뭘까요? 비유기적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확한 단어가 하나 있어. 다시 분리됐다? 분리적? 아, 비슷한데 디귿으로 시작시켜봐. 디귿으로 시작해. 따로 노는 거야. 반절자. 대한 만세. 독립적. 독립적이라는 거지. 독립적을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유기적이 설명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쉽게 정의할 수 없을 때는 연관되는 개념을 가지고 오거나 반대말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게 되게 좋아요. 독립적인 건 뭐니? 따로 노는 거지. 오케이? 내 머리는 단 거 먹으면 안 되라고 하지만 내 손은 단 거를 향해 몸이 가고 있지. 따로 노는 거야. 이게 독립적인 거야. 그럼 유기적인 건 뭐지? 아, 저거를 들어야겠어라고 뇌에서 명령을 내린 순간 신경세포를 타고 명령이 내려와서 팔의 근육이 수축되어 당기는 행위까지 이어지는 요게 바로 유기적인 거지. 유기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라는 뜻이고, 독립적은 따로 논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이렇게 개념으로 하나하나 잡아가자. 옆에 써져 있어. 유기적이란 뭐라고요?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 요즘 드라마 뭐가 재밌냐? 선생님 TV를 안 봐서. 사랑의 불시착? 오케이,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쳐봐. 자, 난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 3회를 보고 사랑의 불시착 4회를 못 본 다음에 4회를 보여야 될 타이밍에 내가 이런 출장을 갔어. 사랑의 불시착 5회를 하고 있어. 제대로 볼 수 있니 없니? 못 봐. 드라마는 유기적이라고 그런 거야. 이해됐어? 하지만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은 내가 237회를 본 다음에 238, 239회를 다 건너뛰었어. 근데 이번 주에 서울에 돌아왔더니 240회를 하고 있네? 못 보냐? 아무 상관없지. 독립적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 독립적이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 문학 용어로 많이 쓰인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고요. 바로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에서는 이 문학의 갈래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 말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중학교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서정, 서사, 그, 교술의 사분법이라고 하지. 서정, 서사, 그, 교술. 그래서 이 각각의 갈래별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고 너희들의 시험, 아니 국어 교과서도 서정 갈래의 특징을 배우고 서사 갈래의 특징을 배우고 이런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정 갈래에서 중요한 말들은 뭘까요? 다 써져 있잖아, 여기. 뭐라고? 시어, 화자, 운율, 심상, 표현 기법. 이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시험에 포인트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서정 갈래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뭘 말한다? 시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시에서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 시를 읽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화자와 청자를 세팅하세요. 이 시는 누가 말하는 건지 그리고 누가 듣는 건지 청자하고는 우리 다른 말로는 대상이라고 하는데 대상이라는 말로 그냥 대체를 할게요. 다시 대상 혹은 청자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 화자가 놓여있는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따져나가면 어떤 시든 원칙적으로는 다 읽혀. 하지만 모든 시가 다 저렇게 읽힐까요? 딱히 그건 아니겠지? 감이 오시죠? 얘들아 너희들 다 알만한 시 중에 옛날 시 한번 쉬운 시로 한번 해보자. 가시리 다 알지? 다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그렇지?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어리만한 서나만 아니오시라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난다 도시 오쇼쇼. 이게 전문이야, 그지? 처음 들어? 가시렵니까? 현대 어려운 이렇게 다시 그냥 들어봐.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날로는 어떻게 살라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해하면 아니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서러워하면 님 보내니 가시자마자 돌아와 주세요. 라는 얘기지. 자, 시가 나왔어. 그럼 이 시의 화자는 누구야? 알 수 없는 나야. 대상은 떠나려는 님이지. 상황은 무슨 상황이었어? 떠나려는, 즉 이별의 상황이야. 근데 이별의 상황에서 화자는 뭐라고 했어? 서운하면 안 돌아올까봐 두려우니까 그냥 보내드리겠대요. 우리는 이걸 체념적 정서라고 말합니다. 화자가 님과 이별하는 상황 속에서 체념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시. 이것만 해도 일단 반응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시는 그렇게 분석해낸다는 거. 알겠지? 쉬운 걸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거 말고도 뭐 표현 기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디테일한 얘기들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서사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서사는 일단은 무슨 작품들을 말하는 거라고 떠올리면 돼요. 소설이잖아, 소설. 그렇지? 소설에선 뭐가 중요하겠니? 뭐 여기 써져 있는 말, 서술자, 문체, 그리고 네 번째 인물, 배경, 사건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갈등. 선생님이 이렇게 메모도 해드릴게요. 이거 읽어내는 게 핵심일 거야. 무슨 얘기냐? 얘들아, 서사적인 게 뭐야 또? 서사적인 것도 뭐야? 서사적인 게 정의가 뭘까? 참고로 서사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없음? 왜 맨날 TV에 뭐 대하, 서사극 이런 거 나오잖아. 서사라고 하는 건 영어로 번역하면 굉장히 쉬운 단어가 하나 튀어나와요. 스토리. 오케이? 스토리야. 얘들아, 뭔가 스토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 누군가가 나와야 돼.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거지. 예를 들어 국형쌤이 커피를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면 그걸 우리는 소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커피가 국형을 배신하고 딴 여자한테 가버렸어. 아, 뒤통수야. 난 저 여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졌어.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져. 갈등이 존재해야 우리는 그거를 소설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그래서 보통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물, 사건, 배경 찾고요. 그 안에 중심적인 갈등을 찾아내면 일단 소설이 읽힐 것이다. 됐지? 자, 이런 걸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세 번째, 극갈래라고 하는 건 읽어보면 그러니까 인물과 대사와 행동의 요소들이라고 돼 있잖아. 자, 극이라고 하는 건 일단 희곡과 시나리오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거야. 자, 써드릴게요. 희곡과 시나리오. 희곡은 뭐고 시나리오는 뭐니? 연극. 오케이, 나이스. 희곡은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불러. 시나리오는 뭐의 대본이야? 영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참고로 너희들 아마 내신 내릴 때 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아마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상영의 대본이 된다는 것. 하지만 차이점은 이쪽은 연극의 대본이기 때문에 제한 조건이 많지. 프랑스 군대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 침공하는 장면을 그리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그렇지? 하지만 시나리오는 제약이 없잖아. 뭐가 있거든 우리에게? CG가 있거든. 그렇지? 그냥 그래픽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약과 관련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실은 이 극작품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 이미 나와 있어요. 인물, 그리고 인물이 특정한 대사와 플러스 행동을 통해서 똑같아 갈등을 표출해 나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와서 어떤 대사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갈등을 묘사하는지를 읽어내가면 그게 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교술 관례는 뭘 말하는 걸까요? 나이스, 수필. 이 수필이라고 하는 갈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막 중수필, 경수필 이런 것도 나눠서 나누는 거 배우고. 그치? 처음 듣는 건 아니지. 아, 표정이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고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또 한 명 있고 막 그래요. 자, 계속 기억을 되살려. 자, 교술갈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나가 등장한다는 느낌이 있어. 근데 이 나는 누구야? 작가야. 작가 자신이 자신의 뭐를? 체험을 쓰는 거야.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뭐를 전달하기 때문에 교훈을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교술이라고 부르고 참고로 교술도 시험의 문제에 나올 만한 포인트는 뭐 소재, 이거는 선생님이 좀 고급진 내용이니까 나중에 또 따로 알려줄게요. 소재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항상 나와. 수필의 시험 출제 포인트야. 수능의 출제 포인트야. 알겠지? 자, 되셨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관례는 다음에 4가지로 나눠진다. 그리고 그거 외에 선생님이 조금 더 봐야 될 내용들 써드렸으니까 어딘가에 필기 좀 해놓으시고요. 자, 밑에 확인 문제 보시면 서정관례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대서와 해설, 지시문과 운용, 심성, 표현 이걸 틀리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랑 수업할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미안하지만요. 넘어가자 이런 건. 자, 4번하고 5번은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그냥 기준점을 하나 잡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에 대한 문제를 너무 많이 풀게 될 거고 너무 자주 풀게 될 거야. 그래서 참고로 요즘에는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단물이 똑똑 빨려가지고 이제는 잘 안 나오는 영역이긴 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내신 1학년 단계에서는 꼭 한 번씩은 걸고 넘어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아마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 자, 기본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건 문학 자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지. 그런데 다른 거 그냥 생각하지 말자 우리. 문학을 따지는데 문학은 문학 자체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문학 얘기만 하는 그래서 작품의 감상 관점을 문학 자체로 국한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재적 관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밖에 문학 바깥에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문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문학이 짠 하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써야 되고 누군가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문학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따지는 걸 보고 우리는 무슨적 관점? 외재적 관점이라고 부른다. 이게 1번 구분 지점이야. 알겠지? 다시 한번.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에 대한 비교가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내적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의 구분 문제가 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이론으로 알고 있어도 실전으로 풀면 좀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소설을 읽었어. 소설에서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읽었다면 그건 내재적으로 읽은 거야? 외재적으로 읽은 거야? 내재적으로 읽은 거야. 그치? 시를 읽는데 표현상 특징을 중심으로 여기는 표현법이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중요해 라고 읽었어. 그럼 이건 내재적으로 읽은 거야? 외재적으로 읽은 거야? 내재란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러니까 문학 자체 외의 이야기들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내재적 관점. 그리고 이 내재적 관점은 다른 말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그래서 불러요. 절대적인 기준은 문학 작품이어야 한다. 딴 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됐죠? 확인되셨나? 자, 그런데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써야 해. 그치? 즉 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 오케이? 작가가 특정한 자신의 어떤 체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럼 이때 그 작가의 중심을 두고 그 읽어내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이스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불러. 이 정도는 당연히 암기가 돼야 되는 포인트가 알겠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팁도 드릴게요. 표현론적 관점은 진짜로 그 답지 안에, 선택지 안에 작가는 이런 식의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일 거야.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이별을 해야 했던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이런 말이 나왔어. 볼 것도 없어. 무슨 논적 관점이야? 표현론적 관점이야. 그치? 부모님과 사별하고 동생과도 이별했으며 자기 자식까지 헤어져야만 했던 그 작가는 하면서 뭐 스토리가 막 이어지고 있어. 볼 것도 없네. 무슨 얘기야? 표현론적 관점이야. 할만하겠지? 이거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근데 작가가 문학을 썼어. 아무도 안 읽었으면 그건 문학이 아니지. 일기지. 그렇잖아. 개인적인 기록일 뿐이잖아. 누가 읽어줘야만 그것이 문학으로 기능할 수 있어? 독자가 읽어줘야만 그것이 문학으로 기능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 독자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를 나이스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부른다. 이때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야. 뭔가 교훈이라든가 어떤 깨달음 이런 식의 키워드가 등장하는 게 특징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품을 읽고 나도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건 무슨 논적 관점이야? 효용론적 관점이야. 그치? 이 작품을 읽고 나 역시 친구에게 소홀하진 않았는가 생각해보게 되었어. 뭐라고? 효용론적 관점이 되는 거야. 그럼 되지? 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독자에게 문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 게 바로 문학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문학은 어디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려드릴게요. 바로 사회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어. 그러면 우리의 이 소설, 시, 극문학들은 전부 다 그 사회랑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겠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논적 관점이라고 하냐면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까놓고 말해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얘야. 반영론적 관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의 팁은 보통 1900 몇 년대 이런 식의 얘기가 자주 등장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꼭 이게 나와야만 반영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비극적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무슨 논적 관점? 그렇지. 그래서 이 작품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상황 속에서 인간의 실존적인 생활 방식을 탐구하는 수작이다 라고 했으면 그것도 반영론적 관점이 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1950년대, 1970년대, 1960년대, 1920년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는요. 외세 안에서도 절대 표현론적, 효용론적, 그리고 반영론적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 문제 타입은 두 가지일 거야. 알겠지? 다음 주 위 작품의 감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해놓고 보기를 준 다음에 보기에다 반영론의 위치를 구해놨어. 그럼 우리는 반영론을 찾는 문제가 되겠지.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다음 중 다른 작품들과의 감상 관점이 이질적인 것을. 이랬어? 그래서 형준, 이 작품은 작가의 어린 시절을 마치 고백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렇지? 희주, 이 작품을 통해서 나도 동생에게 잘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 나경, 이 작품은 결국 1970년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민봉, 이 작품은 전개 방식상 과거 회상의 구조가 독특하다는 점을 깨달았어. 자, 그 중에서 이질적인 건 뭘까요? 선생님 방금 얘기를 쫙 했잖아. 문제라는 건데 방금? 제일 마지막 민복 있게 다른 거야. 그 녀석은 혼자 내재적인 거야.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고. 문제의 표현법을 잘 읽어내야 돼. 이게 두 개를 구분하는 건지 이 네 개에서 정확하게 찍어내는 건지에 따라서 문제의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이 얘기도 한 페이지가 다 그냥
끝나버린 거야. 됐죠? 봐봐. 밑에 확인 문제 그냥 바로 볼게. 자, 1번. 흥부전에는 화폐 경제의 발달과 분홍의 등장, 물질적 가치관의 성행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사회상이 담겨 있대요. 야, 조선 후기 게임 끝났지 뭐. 그러면 무슨 논적 관점이겠어? 반영론이겠지. 두 번째. 흥부전은 착한 사람이 많은 고생을 처음에는 많은 고생을 하지만 결국에는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산다는 권선징악의 결말 구조를 갖고 있어. 절대론이잖아. 그냥 주제에 대한 얘기잖아. 주제와 결말의 특징을 알고 있는 거니까 절대론이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 해석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자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게 될 수 있겠지만 문제의 의도를 알고 나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없기도 할 거야. 그냥. 됐지? 자, 한 문제 해결했습니다. 넘어간다. 그 다음 13페이지 나와 있죠? 13페이지에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자, 문학작품의 수용이라고 하는 거, 생산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실은 너희들한테 수행평가로 다가가게 되는 영역이야. 수용은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생산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양식 혹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보통은 너희들은 뭐 시집기라든가 독후감 써오기 이런 것들이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건 시험 포인트는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야, 나머지는 그냥 빈칸이나 메꿔와. 그냥 너무 같잖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뒤쪽에 이제 참고로 이 교재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스텝 1, 2, 3 이렇게 이어지고 있을 거야. 스텝 1은 거의 뭐 개념 확인 테스트 문제인데, 그래서 이쪽은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이 직접 설명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야.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선생님이 보통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어올 거잖아. 그치? 풀어오고 나면 여기 2번, 3번 정도에서 질문을 받아주는 형식으로. 그렇다고 1번을 무시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1번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자기가 본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그런지 좀 이해가 안 되던데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풀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 지금 스텝 1, 2, 3 전부 다 이제 문제들을 나중에 집에 가서 뭘 해와야 되는 거야? 숙제로 풀어와야 되는 거지. 됐지? 어차피 개념편이기 때문에 그냥 폭넓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뭐가 많아 보이지만 스텝 하나당 페이지 한 장밖에 안 돼. 2페이지밖에 안 돼. 할만할 거야. 자, 그래서 그 와중에 선생님이 요건 좀 보자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확인 테스트의 4번하고 5번 문제를 같이 좀 볼까요?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그냥 같이 중간중간 같이 해결해 버립시다. 3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은 윤동주의 자화상을 감상한 내용이다. 어떤 관점인지 동그라미 그리래요. 참고로 너희들이 시험 문제를 풀게 될 때는 동그라미 이렇게 밑에 해석지 예문도 없어도 답을 낼 수 있어야 돼. 그냥 서술형으로도 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윤동주의 자화상에서 작가는 선생님이 알려드린 팁에 의하자면 더 이상 뒤를 읽을 필요조차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건방 떨지는 마시고요. 뒤에 다 읽어보자. 식민지 지식인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작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었네. 그럼 이건 뭐야? 표현론적 관점이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겠지. 이 정도 레벨이야 문제가. 오케이? 자, 5번 문제 가봅시다. 기업부터 디귿 중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드러낸 시어를 골라 그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해석 문제야. 해석 싸움이야. 이건 선생님이 하면 너희들 센스를 보고 싶은데 기업, 니은, 디귿 중에 답은 하나밖에 없겠지 뭘. 찾아보세요. 30초 드립니다. 금방 나오죠? 아니니? 고전이 조금 어려운 친구라면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뭐라고? 약점 찾기라고. 누군가는 쉽게 보였을 거고 누군가는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 정답은 디귿입니다. 해석해 드릴게요. 왜 디귿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자. 원천석의 눈 맞아 휘어진 대를이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그쵸? 근데 눈을 맞아서 휘어진 대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순간부터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아야 돼. 자,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 그러니까 초장.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셔 굽다 턴고. 요거잖아. 굽다 턴고라는 거 이런 뜻이야. 눈을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를 보고 누가 쟤 굽어있네 라고 말하겠어?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원래 말은 뭐야?
굽은 게 아니다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질문의 형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불러? 그렇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라고. 알겠어? 서리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뒤집어서 강조를 한 거야. 눈을 아무리 맞아서 대나무가 휘어지더라도 그 대나무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굽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대는 긍정적 소재, 눈은 부정적 소재라는 게 읽혀야 됩니다. 이게 1단계. 그리고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대나무잖아, 하고 나온 나무 중에. 오케이? 그래서 가뭄비 나무도 아니고 맹글로브도 아니고 하필이면 대나무잖아. 대나무의 속성이 뭔데? 곧게 뻗어나가고 속이 비어있어. 그래서 청렴, 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매, 난, 국, 죽. 됐어? 대나무 죽이잖아. 이 대라고 하는 건 그래서 선비 정신을 말하는 거다까지 끌고 와주면 더 나이스. 그렇지? 그런데 아마 여기서 이 대 때문에 문제가 됐던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해볼게. 뭐라고 돼 있어? 굽을 절이면 눈 속에 불을 쏘냐? 얘가 그렇게 굽어버릴 절이 뭐예요? 생략된 말은 개지.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굽고 휘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뭔가 세태에 휘말려서 몸을 낮추고 굽히고 들어가고 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부정적 행위들이잖아. 근데 굽을 수 있는 절개라면 그렇게 눈 속에서 풀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 똑같이 무슨 법이야? 서리법을 써서 또 강조한 거지. 얘는 푸른색인 걸 봐서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게 맞다? 절개가 있는 거 맞다. 됐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눈, 굽었다, 절이라고 나왔으니 이 중에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주제로 삼고 싶은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절개가 되는 거겠지. 해석해서 찾아내는 싸움을 하는 거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 아마도 무슨 고절? 새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면서 끝났지. 일단 이걸 읽어내려면 사자성어 능력이 또 필요한 거야. 새한 고절이 무슨 뜻이냐면 새는 추위, 그러니까 년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왜 한 해 한 해 단위를 말할 때 1년, 2년이라고도 하지만 나이를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해? 12세, 13세, 14세 이렇게 표현하지. 연 단위야. 한은 추위잖아. 오케이? 추위를 이겨내는 고고한 절개야. 추위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절개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주제어가 되는 거지. 오케이? 새한 고절은 너라고 말했는데 너는 누구야? 위에 나온 단어로 표현해봐. 대잖아. 대는 나무야. 나무를 너라고 불렀네? 무슨 법? 사람이 아닌 존재를 사람처럼 표현했어. 의인법, 그렇지? 서리법과 의인법을 통해서 화자의 절개에 대한 예찬의 정서를 담은 작품 이렇게 잡아내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고전 싸움은 해석 싸움이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석이 똑바로 되면 문제를 틀리는 게 더 어려워요. 되셨죠? 해석하고 나니까 별 문제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5분 문제도 한번 같이 점검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볼까요? 아니, 문제가 너무 쉬워서 뭐 할까 고민하고 있어. 자, 요거 하나만 보자. 10번 문제 정도만 같이 보자. 다음 시에서 너가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할 때 그냥 답을 주고 시작한 거야, 이거. 너는 민주주의래? 그러니까 이 작품이랑 비슷하죠?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고 의인법으로 표현했네.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장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만큼 가슴 애리는 일은 있을까? 가슴이 애리는 건 뭐 하는 거지? 가슴이 아픈 거지. 기다리면 왜 아파요? 기다리는 것은 괴롭기 때문이지. 택배를 주문했어. 오늘 안에 온대. 오는 순간은 즐겁겠지만 그 기다림의 순간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괴롭지 않든가? 오케이? 오늘 안에 온다고. 오늘 게임기를 주문했는데 게임이 오기로 했는데 택배는 안 오고 밖에 오토바이 소리 들릴 때마다 나는 두근두근하고, 하지만 그 오토바이가 내 오토바이가 아니면 슬프고 막 이런 거잖아. 자, 그걸 가슴 애린다고 표현한 거야.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그럼 참고로 지금 이 작품의 화자는 무슨 일을 한 거야? 기다리다 못해서 만나러 간 거지. 그게 마치 택배 사러 직접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된 거야. 빨리 먹고 싶어서.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일요일 날 낮에 짜장면을 시킨 거야. 배고파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안 와! 뭐지? 전화했는데 출발했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출발했다고 이미. 안 되겠는데? 하면서 직접 내가 짜장면집 앞으로 걸어간 거야 지금.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배고파 죽겠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한 거지. 그럼 이건 또 뭔 소리야?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러 그 약속 장소에 먼저 간 거잖아.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주목을 한다고. 왔나? 왔나 했어. 근데 맨 처음에 너였다가는 뭐야? 확신이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 열렸을 때는 너일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두 번째 열렸을 때는 어떻게 된 거야? 너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너일 것이다로 희망의 레벨이 다운된 거지. 그리고 다시 문이 닫혔다는 얘기는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상태야. 왜 안 와?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가봐. 다음 시에서 너는 민주주의를, 오케이? 민주주의는 올 거라고 생각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는 건 그만큼 기다림의 시간이 안타깝고 힘들고 그 기다림이 끝나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얘기가 되겠지? 그 상태에서 1번 기억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고통이 있음을 의미하는구나. 맞는 말이잖아. 그치? 뭐 어려워? 근데 니은 2번 니은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타자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대감이 커지는 방향이었니 아까? 아니지. 점점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쪽이었잖아.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1번 쪽이다 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오시면 되는 거야. 됐죠? 해석한 대로 풀어오시고 자 선생님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개념은 답까지 다 맞춰 오시는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숙제니까 페이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 21페이지까지 깔끔하게 풀어오십니다. 아시겠죠? 깔끔하게 풀고 답 확인해 주시고 틀린 거 마킹해서 틀린 이유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오는 것. 선생님이 원하는 숙제의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선생님이 원하는 예습의 상태도 있겠지? 서점 관리도 똑같이 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처음이라 조금 양이 요만큼 늘었는데 요만큼밖에 안 돼요. 다음 주에 볼 거니까. 그렇지? 서점 관리까지 다 해결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문항의 기초 이론 1강, 그 다음에 2강, 서점까지 풀어오는 거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일단은 다음 시간은 7시부터 수업 시작할 때 이 문항 파트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점 관리는 일단 선생님이 이론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고 다음 시간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 표현법이랑 이런 거 다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페이지 이것도 정확하게 찍어줄까? 서정이 끝나는 지점 어디야? 35페이지까지 싹 풀어오시면 돼요. 처음이니까 조금만 더 풀자.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 조금만 줬다가 이제 저 단권화 작품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건 쉬운 작품들이라 간단하게 가자.